네, 여야의 국회 원구성 협상이 구분응선을 넘었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직원을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했다는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야 원구성 협상 아직도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좀 타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나왔는데 지금 과방위를 놓고 다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우선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회가 원구성조차 못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실망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여야가 협치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협치보다는 너무 대립과 갈등으로 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법사위가 해결되면서 사실은 여야의 그런 정치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열렸는데 다시 한번 또 이제 과방위를 놓고 이제 방송에 대한 권력의 태도를 놓고서 지금 또 이견이 생긴 것이거든요. 사실은 방송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방송을 권력의 어떻게 보면 도구로 쓰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송 장악의 의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은 과방위는 그냥 하나의 상임위원회일 뿐이거든요. 그럼 위원장은 관례대로 내지는 서로 교차대로 하면서 위원장을 선임하면 될 일인데 양쪽 다 언론에 대해서 조금 편향된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대 후반에는 그 과방위원장을 노웅래 의원 민주당에서 하셨고요. 또 21대에서는 박광원 의원이랑 이원욱 의원 다 민주당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차제에 좀 국민의힘에서 한번 교차적으로 하는 것은 또 어떻겠느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저는 검토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과방위나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또 여당 몫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행안위를 양보해서라도 과방위를 가져오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좀 사수하려는 배경이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배경이야 사실 뭐 여러 가지 지금 쟁점되는 또 법안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행안위 같은 경우는 아마 경찰국 신설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또 과방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이제 아마 양쪽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이 국회가 오랜 전통이 있고 오랜 전통 속에서 서로 지혜가 누적돼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럼 서로 협의하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지라도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음을 먹고서 지혜를 모은다면 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양 진영이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약간의 기싸움 내지는 좀 자존심 대결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은 행안위랑 과방위와 관련해서 경찰 장악 또 방송 장악을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 구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국정에 대한 메시지와 연결해서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 야당 입장에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방위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방송과 관련된 부분인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는 한상영 위원장이 있습니다. 임기가 원래 보장되는 직입니다. 근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원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데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임기를 지키지 말고 나가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방송이 노조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인 또한 노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노조 출신이었던 간부가 있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이 중립성이 헤쳐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가방위원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여서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스럽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당이 통상 가져왔던 위원회라고 하는 게 행안위랑 가방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통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부를 가진 여당이 가져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안위랑 그리고 과방위에만 집중하고 계신데 그런 맥락이 아까 이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행안위 관련해서 지금 경찰국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일선 경찰들은
지금 경찰국이 생기게 되면 경찰이 외청으로 독립했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사가 독립적으로 하게 되지 못하면 수사 역시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꽤 합리적인 주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해소하지 못한 채 8월 2일까지 무조건 출범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려가 되는 지점들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 두 위원회의 상임위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사실 좀 싸늘합니다. 이 민생 문제도 그렇고요. 결단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아까는 뭐 관례대로 교차대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좀 예측하고 계세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되게 위기이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참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문제를 해결할 키를 쥐고 있는 국회는 지금 저런 식으로 공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둘이 싸우는 것을 보면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실 빠르게 지금 이런 혼란을 수습하고 또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국회 내부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일단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원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저는 조금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는 것이 원구성을 빠르게 시도를 해서 이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 그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은 국회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원구성을 계속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서로 협상을 좀 이끌어내는 역할을 좀 주도적으로 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그걸 통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좀 더 전 집중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지금 여야가 국민 앞에 이렇게 되면 참 무책임하고 염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루 최소한의 협상력을 보여서라도 빠르게 이 문제를 좀 타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협상의 물꼬를 어디서 좀 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저도 자세한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어서 근데 그래도 법사위라고 하는 큰 산과 사개특위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함께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32%를 차지하면서 다시 취임 후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30% 초반대까지 왔는데 네. 지금 여기까지 온 데에는 지금 취임한 지 69일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새 정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건 매우 위중하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서 집권을 한 과정을 돌이켜봐도요. 사실 세대 결합론이라고 불리는 2030 세대와 이제 60, 70대의 그 세대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대선을 치렀고 사실 대선의 결과도 0.7%포인트 차이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겸손한 태도로 여당과 야당이 좀 협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국정 운영을 좀 조심스럽게 했었어야 되는데 초반의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상당히 좀 오만했다라는 국민들의 평가가 분명히 내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히 2030 세대가 지금 빠르게 이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위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 같고 이 위기에 대한 뭐 해법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조금은 더 진지한 자세를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국정 뭐 비전이랄지 여러 가지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큰 틀의 답이 지금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는 이따가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제 인사 문제겠죠. 인사 문제에서 문제가 지금 누적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교정하고 시정하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보수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새 정부를 탄생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는 국민의힘의 불가역적인 개혁, 변화와 개혁을 사실상 지금 무력화시켰다라는 평가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층들의 실망과 우려가 섞이면서 지금 빠르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2030 세대도 빠르게 이탈하고 있고 고령층이나 어떤 보수층,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이탈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무래도 이탈의 이유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젊은 세대의 이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국민의 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윤리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실망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60, 70 세대의 이탈도 여러 가지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민생은 참으로 좀 먹고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민생 문제에 대해서 뭐 뾰족한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 진지하고 좀 낮은 자세로 야당과 협치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많이 했을 텐데 지금 한 69일 정도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이제 초기의 견적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초기에 딱 그 어떤 행보를 지켜봤을 때 조금은 이제 좀 불통의 모습이 조금씩 노출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국민들이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금은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태도의 면에서 좀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좀 실망을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일단은 국민만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는데요. 이 반응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며칠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본인께서는 지지율 신경 안 쓴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국민들 다수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지지율이 낮더라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밝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실망감을 주고 있고 그것이 지지율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뾰족한 어떤 반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하면서 뭔가 회복해내겠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대답하는 것 같아서 이걸로 뭔가 해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건 사실 되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 박근혜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박빙의 차이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아주 지지율이 높았죠. 그리고 이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를 갖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나마 그 데드크로스가 빠른 편이었는데 그것도 100일 정도 지난 다음이었고 그때 광우병 사태가 있었을 때였어요.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2년 정도 후였는데 그때 정윤회 관련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도 지금 이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데 저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공정을 기치로 내세웠던 정부였습니다. 공정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죠. 근데 공정하기는커녕 공정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게 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박순애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되게 뻔뻔한 태도를 계속 유지했던 것이 저는 그 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박순애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도 성비위 관련한 징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을 총무비서관으로 끝까지 임명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선거 때 말했던 공정하려고 했던 어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가라는 것에 의문이 생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무능하다는 것인데요. 제가 무능하다고 단정 짓고 싶다라기보다는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행정부를 이끄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잘 이끄는 모습이라기보다 뭔가 불협화음이 나는 노동부 장관이 뭘 발표하면 다음날 대통령이 다른 소리를 하고 경찰 인사가 있으면 다음날 또 대통령이 다른 소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누적되면서 어쩌면 준비되지 않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지지율로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는 예. 저는 잠재된 위험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나토 외교를 다녀오셨는데 사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올해 10월이면 연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와 관련된 어떤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장의 여러 주체들이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과의 갈등 이런 걸 보면 내부에서 행정부 내부에서도 폭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30%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우려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출근길 문답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출근길 문답의 질의응답 수가 좀 줄어든 것을 보고 리스크 관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일단은 저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그 지난 5년 정권을 돌이켜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민주당이 일색으로 정부를 옹호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견제와 균형을 내부적으로 못했던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부와의 그런 협력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관계를 좀 더 반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이제 용산으로 집무실도 이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 편하게 더 소통하는 친근한 대통령의 이미지로 상당한 호평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어 스태핑이 조금씩 이제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난처한 질문도 나오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조금은 솔직담백한 그 화법이 조금은 더 감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는 발언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메시지가 좀 정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런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려는 저런 노력은 좀 더 강화하면서 지금까지 노출됐던 그런 약점들은 보강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과 시정 작업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 부정평가 원인으로 두 분 다 인사 문제를 꼽아주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건데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 공정 채용이다. 그리고 권성동 대행도 본인이 추천한 것이고 역량이 충분하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에서 이런 태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상당히 그 인사 문제가 지금 뼈아프다고 보는데요. 지금 뭐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누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추천과 검증과 채용이라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눴을 때 뭐 추천이야 뭐 다양한 루트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여러 가지 추천과 검증과 채용이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 안에서 공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여당에서의 유력자 내지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뭐 성실하다, 능력 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능력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검증을 하며 국민들께서는 그러면은 그 지인들을 갖다가 능력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에 넣는 것이 그럼 과연 공정이냐. 예를 들면 대선에서 열심히 기여했다라고 하는데 대선에서 기여한 청년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이 정부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청년만 아버지가 지인이고 친하다는 이유, 친소관계만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정의 문제가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도 뭐 최저임금만큼밖에 못 받는 9급 공무원이다라든지 뭐 원래는 7급을 줄 줄 알았는데 9급을 줬다라든지 아무리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이 문제 자체의 본질도 비판을 받겠습니다만은 그 해명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인식이다라는 또 추가적인 비판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좀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라는 저런 그 인사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느냐. 이 본질적인 부분부터 지금 다시 한번 재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러니까 지인 아들이 채용됐다고 2명 정도가 채용됐다고 지금 보도됐습니다. 한 명은 행정관이라고 했고 한 명은 행정요원이라고 했는데 행정관의 경우에는 3급에서 5급 정도에 상당한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3급이 되면 중앙부처의 국장급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5년에서 20년 정도 근무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직위입니다. 물론 이분이 3급으로 들어오셨는지 저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만 행정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그만큼 낮지 않은 직책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인의 아들로 채용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인사를 했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려면 그 인사를 통해서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캠프에서 일했다는 게 하나의 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할 만한.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가 않죠. 그러면 이분이 가졌던 이력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절차가 있었다 이렇게만 해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더 드는 거죠. 그리고 알아보니까 정말로 그 대통령과 지인의 아들이고 후원금을 냈던 사람이고 이러니까 더 그것이 불공정한 채용이 아니었냐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해명은 절차를 지켰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대통령실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이나 경력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대응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단호히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방향이 옳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대응 방안을 보자면은 지금 굉장히 좀 저는 좀 굉장히 좀 강한 처방을 좀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한두 가지만 가지고서 지금 교정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이 정부의 탄생 모토가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그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기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인사 문제나 국정 운영의 방향들이 번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정권을 문재인 정부가 비상식적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정권을 바꾼 정권이 지금 윤석열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접근을 하고 더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잘 교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지지율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특단의 대책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가 지금 쌓여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정말로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적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사정책을 지금부터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당적 보유 기간 미달, 출마 자격이 없는 상황인데 출마 강행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출마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출마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한 것은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요? 네,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박지원 위원장께서 주장하시고 있는 바에 저는 많은 부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근데 어쨌건 선거라고 하는 건 룰이 있기 마련이고 그 룰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가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당대표라고 하는 직위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자격으로 6번 정도의 당비를 납부하는 것이 자격입니다. 예. 근데 이 자격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상황을 놓고 자신을 막는다, 자신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되려 지금 꼭 당대표의 지위가 아니더라도 저는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되려 박지원 위원장님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당내 분위기가 냉랭하다라는 보도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정치적 주목도를 좀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니겠느냐라는 일각의 어떤 예측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민주당이 빨리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절박함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그 주장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과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박안주 의원과 관련해서도 당에서는 제명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꼼수 탈당한 부분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된다는 마음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언제쯤 이제 출마를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글쎄요, 이번에 어떤 메시지 좀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기본적으로 그 며칠 전에 기자분이랑 대화할 때도 국민들의 민생이 매우 어렵다. 지금 경제 위기 속 그리고 글로벌적인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당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민주당 얘기긴 하지만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뭐 출마에 대한 뭐 소위 말한 떼쓰기 같은 것이 국민들이 뭐 좋게 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근원적으로 문제를 짚어야 되는 것은 박지원 위원장 지선에서 대패했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는 게 검증이 됐죠. 근데 이런 분을 누가 처음에 등용을 했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권지용 비대위원께서도 구급 공무원에 대해서 능력과 자질 없이 이런 식으로 친분에 의해서 등용된 걸 비판을 바로 하셨는데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 대표로 그냥 영입이 돼서 앉혀졌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더 큰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과 자질이 없는 분에 대해서도 어떤 친소관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간에 그 대선 기간에 비대위원장으로 위촉한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반성과 성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이제 부분이 있을 텐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선 패배와 지선 패배에서 국민들이 보냈던 신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당을 바꿔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일 것이고 바람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